오늘도 전국의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 매서운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원 중북부에는 한파경보가, 경기도와 충청, 경북 등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영하 2도 등 전국이 영하 4도에서 영상 5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2도가량 낮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4시 뉴스를 마칩니다. 이상협이었습니다. KBS. 노조가 추천한 노동자 대표를 이사회에 참여시키는 노동이사제가 어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노동이사제는 경영진의 독단을 견제하고 노동자들의 능동적인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 많은 서유럽 국가에서 운영 중입니다. 일단 공공기관에만 도입하기로 했지만 이 전경련 등 재계는 일제히 반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미 강성 노조가 자리 잡고 있는데 여기다 노동이사까지 두면 신속한 의사결정이 저해될 것이다. 그리고 공공기관에 이어서 곧 민간 기업에도 이게 도입될 것이라는 그런 이유를 들었습니다. 기업은 노동자를 한 가족 또 한 식구라고 늘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식구가 가족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걸 왜 반대하는 건가요? 그리고 노조에도 좀 당부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은 약 12%로 100명의 노동자 가운데 12명 정도만이 노조에 가입돼 있습니다. 앞으로 도입될 노동이사는 노조를 조직할 수도 없는 수많은 협력업체 노동자들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그간 대기업 노조는 본사 노동자들만의 이익을 위해 하청, 협력업체 노동자들을 희생시키는데 눈 감아왔습니다. 왜 많은 국민들이 대기업 노조를 귀족 노조다 이렇게 부르는지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저는 KBS 기자 홍사원입니다. 홍사원의 경제쇼 출발하겠습니다. 유튜브 오늘도 함께 갑시다.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믿을 만한 정보만 쉽고 정확하게 전해드립니다. 홍사원의 경제쇼. 네, 국내 기업들이 인공지능 AI 반도체 개발에 지금 본격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AI 반도체 좀 생소합니다. 그래서 오늘 AI 반도체가 뭔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우 유진투자증권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늦었지만.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자, AI 그리고 반도체 요 따로따로는 많이 들어봤는데 AI 반도체 이거 좀 생소합니다. 일단 AI 반도체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공지능이 요즘에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 네. 그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아주 적합한 그런 방식의 반도체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사실은 이제 인공지능의 역사부터 저희가 조금만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인공지능의 어떤 개념을 가장 처음 그 시장에 이제 설명을 했다 이런 사람이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앨런 튜링이라고 그런 사람이 예전에 처음 들어보는데요. 그러니까 앨런 튜링은 사실은 2차 대전 때 연합군 승리에 결정적 기여를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이제 그때 당시에 독일군의 암호. 네, 이니그마라는 그 영화에 나오지 않나? 네, 맞습니다. 이미테이션 게임이라고 하는 그 영화의 주인공인데 이제 그 사람 앨런 튜링이고요. 앨런 튜링이 결국은 그 자신에게 이제 무한대 어떤 자원이 주어진다 그러면 인간과 비슷한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 기계를 만들 수 있다. 이런 개념을 처음 제안을 했던 분이고요. 근데 이제 이분은 사실은 이제 불운한 삶을 살았죠. 왜냐하면 그때 이제 영국 사람인데 동성애자로 낙인이 찍히면서 사실은 독사가를 베어물고 이제 자살을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그 당시에 영국이 굉장히 보수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용납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이제 이거는 사실 정설은 아니지만 그래서 애플의 로고가 그 앨런 튜링을 좀 한입 베어묵은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이분이 사후에 사실은 이제 복권이 됐어요. 2013년도에 영국의 우리 스티븐 호킹 박사가 이제 여왕한테 직접 이 복권을 신청을 했고요. 그리고 2019년도에는 그 영국의 50파운드 지폐 그 인물로 등재가 되면서 이제 뭐
그 사후에 좀 재평가되는 그런 인물이고 지금 전 세계에서 이 컴퓨터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그 학자들한테 주는 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투링 어워드 뭐 이렇게 대회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제 이분이 그 인공지능의 어떤 가능성을 처음으로 제안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그거를 완벽하게 구현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구현하기 편하게 이제 만든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이 그 유명한 이제 역시 폰 노이만, 존 폰 노이만이라고 하는 그 헝가리계 이제 미국 그 과학자였고요. 그 폰 노이만 아키텍처를 사실은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한 3년 전에 만들었던 그 구조를 지금도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폰 노이만 아키텍처라고 하는 것은 이 CPU랑 이제 메모리 이거를 이제 분리해 놓은 이런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좀 구조를 심플하게 만들고 개발을 편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쓰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게 인간의 뇌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인간의 뇌의 방식은 뭐 아시겠지만 이제 뉴런과 시냅스라고 하는 그런 이 세포로 이 신경망 세포로 만들어졌고 이 뉴런과 시냅스가 아주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신경망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시뮬레이션한 방식이 우리 최근에 이제 각광을 받는 AI 반도체의 그 어떤 설계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그 중간 단계로 그 CPU랑 그런 완전한 그 신경망 회로의 그 중간 단계로 이제 GPU라든지 뭐 FPGA라는 이런 방식들이 일부 좀 나와 있고요. 최종적으로는 그 인간의 신경망 회로를 좀 모방한 시뮬레이트한 그러한 구조의 칩을 만들고자 하는 그 방식이고요. 요거를 이렇게 해놓으면은 결국은 이제 이쪽 전문 용어로는 그 학습과 추론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트레이닝과 인퍼런스 요 기능을 최적화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서 기계 학습이 가능한 요런 컴퓨터를 만들 수 있다. 요런 관점에서 이제 AI 반도체가 최근에 각광을 받았고 이게 이제 사실은 저희가 되돌아보면은 각광을 받은 결정타가 2016년 3월 달에 알파고가 등장한 거죠. 딥러닝. 알파고가 등장을 하면서 사실은 당시에 이제 많은 이 컴퓨터 전문가들이 바둑을 이세돌을 못 이길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사실 완전히 반대가 됐죠. 그래서 사실은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딥러닝의 파워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깨닫게 됐고 그때 그 알파고의 이 프로세스를 담당했던 회사가 바로 이제 엔비디아였죠. 그 칩 제조업체, 설계회사.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엔비디아는 주가가 단기간에 20배를 상승을 했고 그 이후에도 지금 계속 상승을 해서 전 세계 반도체 현재 시가총액 1위 기업이 되었죠. 엔비디아가 인텔보다도 그럼 더 앞선 거예요, 그러면은? 시가총액으로는 아직은 뭐 실적은 비교가 안 되지만 시가총액 측면에서는 인텔보다 거의 한 3.5배 정도 더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 AI라는 게 원래 이렇게 계속 딥러닝 계속 뭔가를 알려줘서 알파고 때도 우리가 봤지만은 그 프로그래밍 어떤 소프트웨어적으로 이걸 갖다가 개발하는 거라고 저는 그 짧은 지식이지만 알고 있는데 AI 반도체라는 건 어쨌든 하드웨어잖아요. 칩이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하드웨어적으로 이 인공지능 이걸 갖다 구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 학습, 기계 학습에 최적화된 이런 방식인데요. 예를 들면 인간의 그 뉴런과 시냅스 자체도 보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겠죠. 인간의 그 세포가 인간의 우리 몸의 세포가 한 100조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100조 개 정도가 되고 그 중에서 그 뇌세포가 약 한 1조 개 정도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뇌세포 중에서 신경세포라고 하는 게 한 1000억 개, 한 10%에 한 1000억 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 신경세포를 저희가 좀 줄여서 뉴런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이 뉴런과 뉴런을 서로 연결하는 게 이제 시냅스라는 구조인데 이게 이제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그 폰 노이만 아키텍처의 컴퓨터는 이제 CPU라고 하는 강력한 프로세서 이제 하나가 사실 뭐 센트럴 프로세스 유닛이라 그래서 중앙 통제 장치 이렇게 했었는데 이 인간의 뇌에 적합한 방식은 뭐냐면 어떤 중앙 통제 장치가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수의 뉴런과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반도체들을 병렬 처리하는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야 그리고 그거를 다층화시켜서 만들어야 인간과 비슷한 실제로 이제 인간뿐만 아니라
거의 이제 대부분의 이 동물들 약간의 지능이 있는 동물들이 다 이 신경망 방식으로 이 학습을 하게 되고 그거를 가지고 또 강화 뭐 더 강화된 그런 어떤 결과물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밝혀지면서 그거를 흉내낸 그런 구조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인공지능 반도체는 굉장히 어떤 파워풀한 CPU 물론 있긴 하지만 그거보다는 좀 성능이 떨어지지만 굉장히 많은 이제 뭐 저희 전문용어로 이제 ALU라고 하는데요. Arithmetic Logic Unit라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붙여서 얘네들을 병렬 처리할 수 있게끔. 인간의 뇌를 갖다 그러니까 표현 구현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 일종의 뭐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네, 거기 하드웨어적인. 들어가는 건 인간도 책을 읽거나 뭐 말을 들어서 습득을 하고 온 거니까. 맞습니다. 그 이 뇌에 있는 시놉스 그 신경망들을 갖다가 그 하드웨어적으로 구현해서 잘 받아들일 수 있게끔 이 반도체가. 네네. 그러니까 이제 뉴런과 시냅스도 사실은 이제 전기 신호가 거기서 교환이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비슷하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훨씬 학습 효과가 뛰어나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밝혀졌고 이제 그 결정타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알파고 요걸로 인해서 좀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게. 아니 그러면은 일단 이거 어디다 써먹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모든 분야에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저희 뭐 스마트폰에 뭐 애플 쪽에서 뭐 시리라는 게 있고 시리 그러니까 말로 해주는 거 주고받는 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음성을 인식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뭐 안드로이드는 구글 어시스턴트도 있고요. 뭐 AI 스피커도 마찬가지고 번역기도 마찬가지죠. 번역기 뭐 안면 인식 뭐 이런 것들도 모든 게 다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우리 많이 보시는 유튜브나 넷플릭스에 영화나 동영상을 추천해주는 이러한 기능들도 거기에 그런 인공지능 기능들이 다 탑재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뭐 조금 뭐 설명을 드리자면은 번역기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이제 저는 전공을 학부 때 이제 컴퓨터 공학을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래서 번역기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는 이제 어떤 식으로 했었냐면 번역을 한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문법 뭐 국문학과 이제 교수님들하고 이제 컴퓨터공학과 교수님들하고 이제 모여가지고 어떤 문장을 이제 형태소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뭐 주어는 어쩌고 뭐 목적어는 어쩌고 조사는 어쩌고 이걸 이제 다 분석을 해가지고 어떤 그 로직을 만들려고 굉장히 애를 썼죠. 로직을 굉장히 많이 애를 써서 그걸 만들어서 이제 번역을 돌리면 굉장히 웃긴 결과가 막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옛날 방식인 거죠.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소프트웨어를 세팅을 해서 그거에 맞게 어떤 결과물을 도출하는 이런 방식이 과거에 이제 컴퓨터 방식이었다면 이 인공지능 최근에 이제 머신러닝 이 기계 학습에 의한 거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굉장히 많은 문장과 그 결과물들을 학습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 문장은 뜻이 이거고 이 문장은 뜻이 이거고 이거를 한 번에 학습을 해서 주입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문장을 주면 비슷하게 이제 그걸 끌어내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그런 번역 방식이 다 그렇게 바뀌었고요. 이거는 사실 뭐랑 비슷하냐면 이 안면 인식도 마찬가지인데요. 예전에 예를 들면 그 어떤 사진을 줍니다. 그래서 뭐 요렇게 생긴 거는 호랑이고 이렇게 생긴 거는 고양이다. 그 차이점은 어쩌고 저쩌고다라고 이제 막 정의를 해놓죠. 그래놓고 이제 또 다른 사진을 하나 주고서 이게 호랑이인지 고양이인지 맞춰봐라. 그럼 거의 다 못 맞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이제 구글에서 그 시도한 방식이 뭐냐면 전 세계에 있는 거의 모든 호랑이와 거의 모든 고양이 사진을 학습을 다 시키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생긴 건 호랑이, 이것도 호랑이, 이것도 호랑이, 요거는 고양이 계속 이렇게 주고 사진을 주면 맞춘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랑 비슷하냐면 사실 아기들이 엄마 아빠를 인식하는 방식과 비슷한 거죠. 그렇죠. 어떤 게 엄마고 어떤 게 아빠인지 모르지만 매일 보고 계속 그 접해보다 보면은 스스로 학습에 의해서 그걸 알게 되는 이런 방식이고 그게 최근에 이제 컴퓨터 분야에 특히 머신러닝 분야에 어떤 획기적인 그 어떤 방향을 바꾼 이런 계기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어쨌든 학습시키고 이런 건 전부 다 그 소프트웨어적인 일일 텐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AI 반도체라는 그 하드웨어적인 게 그 부분에서 굉장히 큰 그 포션을 차지합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하드웨어 따로 소프트웨어 따로 이렇게 발전한 것은 아니고요. 이 인공지능 특히 알파고가 그때 2016년도에 이렇게 딱 탄생할 수 있었던 거는 그 신경망 회로라고 하는 하드웨어 기술과 그다음에
이 머신러닝 기법, 즉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공급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죠.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동시에 발전하면서 이제 그게 탄생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뭐 하드웨어 따로 소프트웨어 따로가 아니고 여기 합쳐졌을 때 그 파워풀한 결과를 내는 그런 방식이고 최근에는 그래서 이제 뭐 하드웨어야 어떻게 뭐 만든다고 하더라도 누가 그 굉장히 좋은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그거를 학습을 잘 시키느냐 요거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이 더 발전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이 좀 결정이 많이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넷플릭스에서 마더 안드로이드라는 영화가 최근에 출시가 됐거든요. 네. 그거 안 보셨죠? 네, 저는 안 봤습니다. 그게 이제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진 그 안드로이드 로봇들이 이제 나중에 자기가 자기들을 해킹해서 인간들을 공격하는 그런 그 영어 주제거든요. 네. 보면서 가장 안전한 나라가 이제 한국이다 해서 이제 한국으로 그 피난을 가는 미국 사람들이 뭐 그런 주제던데 그거 보면서 저는 사실 좀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렇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지금처럼 이렇게 인공지능이 뭐 제가 사는 세상에서는 뭐 안 될지 몰라도 우리 아들, 딸들이 사는 세상에서는 저렇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좀 겁나는 생각이 들던데 오늘 주제가 그거라서 제가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얼마 전에 그런데 SK텔레콤이 그 AI 반도체 사피온이라는 걸 그 공개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에서 열린 그 CES 가전 박람회 거기서 공개했다고 하죠. 이게 사피온이라는 반도체라고 그러던데 이게 어느 정도였습니까? 그리고 왜 SK텔레콤에서 이걸 했는지 좀 궁금하네요. 이제 조금 거기 좀 수정할 부분이 있는데 사실 사피온은 1년 전에 이미 공개가 됐었어요. 그래요? SK텔레콤에서? 네, SK텔레콤에서 공개가 됐었고요. 이번에 이제 다시 CES에 출품이 된 것이고요. 일단 SK텔레콤 쪽에서 그 발표 내용을 보면은 뭐 성능은 상당히 좋습니다. 기존의 GPU와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GPU라는 게 그래픽 처리 그 칩 말하는 거죠? 네, 그래픽 처리 칩인데 사실 이제 그래픽 처리 칩의 구성 자체가 뭐 어떤 하나의 프로세서가 굉장히 강력한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ALU라고 하는 이런 로직 칩이 있거든요. 그거를 굉장히 여러 개를 붙여서 거기에 이제 메모리를 같이 붙여가지고 병렬 처리를 가능하게끔 이런 그 칩이거든요. 조금 어려우니까 어려운 건 그냥 그 넘어가는 거로 하고. 네, 병렬 처리에 특화된 이런 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GPU를 제일 잘 만드는 회사가 이제 엔비디아가 되겠죠. 그 기존의 GPU 대비해서 이제 SK 쪽에서 밝히는 거는 성능은 한 50%가 더 뛰어나고 가격은 뭐 절반의 자기를 공급할 수 있고 또 전력 소모는 한 20%가 적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얘기만 이제 들으면은 그러면 이게 그럼 엔비디아가 현재 세계 시가총액 1등 회사고 그러니까 인텔보다도 3배라는데. 네. 작년에 전 세계에서 주가가 제일 많이 오른 반도체 회사인데 그럼 뭐 이거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반도체를 잘 만들기 위해서는요. 뭐 내가 칩을 잘 만들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칩부터 이게 그 세트 기기 그러니까 그 제품에 어떻게 꽂히고 이 제품의 생태계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최종적으로 유통망이 어떻게 공급이 되고 거기에 또 딸린 어떤 부가적인 뭐 저희 용어로 이제 라이브러리라고 하는데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이런 개발자들과 같이 어울려지는 이 전체 생태계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사피온을 사실 1년 전에 만들었어요. 2020년 11월 때 뉴스에 보면 나오는데 근데 이제 이번에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동안에 사피온이 그 어떤 탑재가 된 어떤 결과물이 유효한 게 있느냐 그런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SK 쪽에서는 그 데이터 센터용으로 이걸 이제 만들었다고 하고 거기에 탑재를 하겠다라고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되긴 하지만 사실은 그 칩을 만드는 거하고 이 칩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제품화 해가지고 실제 비즈니스를 엮어내는 이 기술도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관련해서도 이 회사가 높게 평가받는 이유는 이 회사가 자기네가 그냥 그래픽 그래픽 프로세서를 만들기도 하고 그걸 가지고 그래픽 카드를 만들고 이거를 어떻게 그 게임용 노트북 시장 또는 게임용 컴퓨터 시장에 어떻게 공급을 하고 뭐 관련된 게임 업체들이 어떻게 협업을 하고 이것들이 일사천리로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파워풀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만든 거는 나름대로 저는 의미는 있다고는 보고 있지만
이게 그러면 이렇게 성능이 뛰어나면은 그냥 세계를 제패할 거냐 이제 이거는 좀 다른 얘기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러면 왜 통신사들이 SK텔레콤이 굳이 이걸 만들었냐 하는 건데 결국은 서비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비스. 네, 결국은 이 반도체의 최종 목표는 이제 반도체에 있는 게 아니라 반도체가 탑재된 기기나 또는 반도체가 탑재된 어떤 서버 또는 이런 거를 이용해서 최종적인 소비자들에게 최대의 효용을 줄 수 있는 어떤 서비스를 구현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SK텔레콤이 통신 서비스 회사고 그거를 이용해서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콘텐츠 추천이라든지 아까 뭐 유튜브나 뭐 넷플릭스와 같이 또는 음성 인식 뭐 거기도 SK도 보면은 이 음성 비서 뭐 이런 것들을 있죠.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에 최적화시킬 수 있는 어떠한 칩들을 이제 자기네 나름대로는 좀 구현을 한 것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SK텔레콤은 어쨌든 통신회사잖아요. 네. 삼성전자나 뭐 SK하이닉스나 이런 데도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설계 공정 기술은 우리나라가 최고라 하더라도 설계 이런 거는 한참 미국에 뒤떨어져 있다고 하는데 더군다나 SK텔레콤이 이런 반도체 설계 기술 이런 걸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설계라고 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비스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서비스 사람의 행태. 사람들이 어떤 걸 원하는지 그리고 어디서 문제가 발생하는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알고 있어야 거기에 최적화된 설계를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그래서 우리 애플이라는 회사는 원래는 뭐 핸드폰을 만드는 회사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자기네가 설계를 하거든요. 그렇죠. 애플이.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사용자들의 데이터들을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애플이야 원래 그런데 원래 컴퓨터 만드는 회사였잖아요. 컴퓨터 껍데기를 만드는 거였지 사실은 그 칩을 만드는 건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워낙 잘 이해하다 보니 거기에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고 이 기능을 넣었을 때 가장 큰 효용을 일으킬 것이다라는 걸 알게 된 것이고요. 아마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존도 자기네들의 뭐 클라우드 이 서버에는 자기네 칩을 넣습니다. 자기네 칩을 넣고 구글도 마찬가지죠. 구글도 역시 실제 뭐 TPU라는 뭐 방식을 써가지고 그 알파고 때 이제 엔비디아의 기술을 좀 보고 이거랑 비슷하게 흉내낸 조금 더 개선된 칩들을 자기네가 직접 만듭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런 동향들을 보면은 이 반도체 업체가 칩을 만드는 게 아니라 실제 서비스나 제품을 가진 회사들. 직접 같이. 맞습니다. 테슬라도 그렇거든요. 그렇죠. 테슬라도 자율주행 칩을 자기네가 직접 만듭니다. 자기네가 설계를 합니다. 뭐 도조라고 뭐 이름 붙이기도 하고. 그거는 이제 자기는 이제 슈퍼컴퓨터가 따로 있는 것이고. 그런가? 그래서 그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 시스템과 서비스 이 전체를 잘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를 이해해야지만 정말 그 아주 거기에 특화된 기능의 반도체를 잘 만들 수 있고요. 예전에는 이제 반도체의 방식이 그 범용 반도체가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 쓸 수 있는. 그래서 삼성이 뭐 D램을 만들고 인텔이 CPU를 만들면 이제 컴퓨터 노트북 업체나 뭐 델이나 애플이나 HP 뭐 레노버 이런 회사들이 자기네 그 라인업에 맞는 반도체를 거기서 골라서 갖다 쓰는 거죠. 옛날엔 그런 방식이었는데 이제 점차 어떻게 되냐면 이 서비스의 최앞단에 있는 회사들이 우리가 이건 제일 잘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이러한 기능을 넣는 것들을 이제 반도체 엔지니어들 직접 고용을 해서 직접 설계를 하고 이거를 만들어 달라라고 TSMC 또는 삼성전자의 파운드리를 맡기는 이런 비즈니스에 좀 바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AI도 역시 마찬가지로 통신에 쓰는 AI가 따로 있을 수 있고 자율주행 자동차에 쓰는 AI가 반도체가 따로 있을 수 있으니 그렇습니다. 이걸 갖다 삼성전자나 뭐 인텔이나 이런 데다가 맡기는 거는 거기서 다 하기는 벅차니 그렇죠. 그 회사들이 직접 자기들이 설계를 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자기네가 제일 잘하니까. 테슬라는 우리 그 자율주행 자동차에 맞는 인공지능 반도체를 우리가 설계해서 삼성전자나 TSMC에 이렇게 좀 만들어줘 하고 한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는 반도체를 설계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설계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대신에 이제 만들 수 있는 특히 이제 최첨단 기술로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전 세계 몇 개 없잖아요. 그렇죠. TSMC, 삼성전자, 뭐 인텔 이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쪽이 굉장히 좀 유망하다라고 좀 많이 기대를 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어쨌든 두 갈래로 같이 가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설계하는 회사는
지금도 그렇지만은 네. 설계하는 회사는 여기 또 시장이 따로 있는 거고 네네. 제조하는 회사는 삼성전자는 TSMC 같이 네. 여기는 뭐 워낙 독보적이니까 그 두 회사가 네. 여기는 거의 뭐 독점이겠네요. 그러면 다른데 지금 인텔이 지금 뛰어들긴 하지만은 아직은 뭐 좀 미미하고요. 그렇죠. 네, 시장 점유율로 따지면 뭐 TSMC가 50% 후반대 점유율이고 삼성전자는 10%한 중반 요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럼 AI 반도체라는 게 어쨌든 인공지능 이게 앞으로 4차 산업혁명에서 화두가 될 건 분명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무섭다고 하더라도 그쪽으로 갈 거는 분명히 뻔한 것 같아요. 네. 그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전문 기업인데 여기도 물론 설계나 이런 것도 계속 하잖아요. 네. 아무래도 제가 그냥 그 아마추어적인 생각으로는 SK텔레콤보다는 기술력이 더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데는 그럼 안 합니까? 그러면 AI 반도체? 삼성은 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예. 그러니까 이제 뭐 NPU라는 그런 뭐 뉴럴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하는 이런 방식의 반도체를 개발을 하기도 하고 있고 예. 또 하나는 아까 이제 폰 노이만 아키텍처에서 네. 가장 특징이 그 프로세서랑 메모리가 분리되어 있는 이런 방식이었는데 예. 그걸 합치려고 하는 게 또 삼성전자가 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얘기인데 PIM이라고 해서 Processing in Memory, 그러니까 메모리 안에서 직접 프로세싱할 수 있는 이런 방식의 그런 반도체를 삼성이 개발을 했고 그거를 일부 좀 출시를 해서 예. 뭐 CPU와 D램이 합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일종의 뭐 완전 CPU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간단한. 왜냐하면 간단한 거를 여러 번 하게 되면 복잡해지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간단한 걸 굉장히 빠르게 돌려가지고 굉장히 병렬로 한 번에 처리를 하게 되면은 나름대로 굉장히 파워풀한 그 성능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SK 하이닉스는 사실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주로 메모리 물론 이제 거기도 파운드리 비즈니스가 있기는 하지만 메모리에 좀 중심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직접 뭘 따로 하진 않고요. 다만 이제 SK텔레콤과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이 인공지능 반도체를 잘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서비스를 잘 이해하는 회사가 사실은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거기랑 손 잡고 SK 그룹 차원에서 뭐 좀 준비를 하고 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긴 SK텔레콤 같은 데도 지금 계속 어떤 그 이용자들, 소비자들의 실시간 데이터를 계속 수집하고 있으니까 그게 결국은 그 근본이 원천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SK 하이닉스는 그게 없을 테고 네, 맞습니다. 삼성전자도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많이 파니까 스마트폰 있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앞에 나가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데이터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이 그 경제쇼 진행하면서도 이 데이터가 얼마나 이게 그 앞으로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지 뭐 석유라고 하지만은 4차 산업 시대 석유라고 하지만 석유보다도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데이터를 갖고 있는 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자꾸 들더라고요. 자, 그럼 다른 나라들도 이 AI 반도체 여기 물론 하고 있겠죠. 우리나라만 하고 있는 건 아니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뭐 거의 모든 국가랑 웬만한 유명한 기업들이 미래의 어떤 승부가 날 수 있는 그 중요 기술로 AI 기술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뭐 다들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아까 뭐 말씀드린 뭐 구글이나 아마존 여기도 뭐 당연히 지금 하고 있고요. 뭐 테슬라도 뭐 이 자율주행과 관련된 자율주행도 어떻게 인공지능을 봐야 되니까 그 분야에서는 뭐 가장 앞서 있는 회사고 이제 과거에 우리 그 반도체의 지존이었던 지금은 아니지만 인텔도 사실 여러 방식으로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텔 같은 경우는 그 로이히 칩이라 그래서 사실은 이게 가장 앞서 있는 기술일 수도 있어요. 아직은 초보 단계라 뭐 그렇게 파워풀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 인간의 뇌를 가장 그 시뮬레이트를 많이 한 이런 방식의 칩을 준비를 하고 있고 IBM도 마찬가지입니다. IBM도 그 투른 울스라고 하는 이제 자기네 그 방식의 인간의 뇌를 거의 그대로 모방한 이런 방식의 신경망 회로를 가지고 지금 칩을 만들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또 이제 중국도 마찬가지죠. 알리바바나 뭐 텐센트 이런 데도 당연히 준비를 하고 있고 또 미국에서 또 저희가 주시해서 지금 보고 있는 회사는 우리 과거에 페이스북이었던 이제 메타. 메타도 뭐 그 분야에서 이제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존의 이제 반도체 업체 중에서는 당연히 첫손에 꼽히는 회사가 당연히 엔비디아겠죠. 엔비디아가 첫손에 꼽히고 뭐 AMD도 당연히 거기에 뭐 비슷한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저 IBM도 그럼 지금 뭘 하긴 하는 거예요? IBM은 뭐 원래 많이 합니다. 여러 가지. 알려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이미 다 죽은 기업으로 그렇지는 않군요. 그럼 썩어도 준치인가 그러면은? 뭐 아직 이제 많이 약해졌죠. 많이 약해졌지만 사실은 원래 IBM이 예전부터 반도체를 많이 했었습니다. 원래 예전엔 D램도 했었습니다. IBM이? 네. 그래요? D램도 개발했었고 지금도 사실 이 양자 컴퓨터 칩 같은 경우는 그렇죠. IBM이 뭐 1등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상당히 앞서 있는 뭐 그런 실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워낙 R&D를 많이 하니까 뭐 나중에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죠. 그렇군요. 그 아까 그 제가 데이터 얘기했지만은 지금 이 AI 반도체가 앞으로 반도체 그 새로운 반도체에서 새로운 시장이라고 커질 시장이라고 하는데 전통적인 어떤 그 반도체 설계 회사나 이런 거보다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서비스 데이터를 지금 이미 많이 사용자 데이터를 전 세계 사용자들로부터 수많은 그야말로 셀 수 없는 데이터를 계속 확보하고 있는 이런 서비스 회사들이 더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이 뭐 작년에 주가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 시가총액 점점 파워풀해지고 뭐 그렇게 좀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애플은 안 하냐고 지금 그 질문이 들어왔어요. 애플은 자기네가 직접 그 칩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AI 반도체 같은 경우에 뭐 결국은 이제 그게 아이폰에 들어가는 뭐 그 인공지능 뭐 시리 같은 것들도 보면은 사실은 애플의 기술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뭐 당연히 지금 안 하고 있는 회사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뭐 아까 삼성, SK 하이닉스 말씀하셨지만 SK텔레콤도 얘기하셨지만 사실은 오히려 가능성 있는 회사들은 네이버랑 카카오입니다. 그러게. 네이버는 실제로 그 퓨리오사라고 하는 인공지능 반도체 개발 업체 실제 투자를 해서 이제 거기에서 칩도 지금 나왔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도 뭐 리벨리온이라고는 역시 그 벤처 업체인데 거기에 인공지능 개발 쪽에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좀 준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국내 이 업체들이 한국이 이 AI 반도체에서 그러니까 칩 제조가 아닌 공정이 아닌 칩 설계 이 AI 반도체라는 게 차세대 반도체라고 이제 그 명명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좀 우위를 차지할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참 이게 뭐 저는 뭐 사실 그걸 예측하기는 싫고요. 다만 그렇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저는. 한국의 뭐 저희 뭐 요즘에 사실 저희가 뭐 K 컨텐츠가 미국을 제패하고 있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우리 뭐 BTS가 미국에서 최고의 인기 가수를 이렇게 저희 상상을 못했었잖아요. 근데 아직은 사실 냉정하게 보면은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를 많이 가진 회사들이 굉장히 유리한데 그거는 미국의 빅테크들이 사실 유리한 게 사실이죠. 뭐 우린 비교가 안 되죠 사실. 거긴 전 세계 60억 인구들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뭐 만만치는 않겠지만 저는 뭐 한국이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좀 뭐 그 상당한 경쟁력을 갖추기를 좀 많이 좀 기대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AI 반도체 제가 오늘 처음 들어봤는데 일단 그 굉장히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이게 앞으로 그 반도체에서 새로운 뭔가 그 게임 체인저가 될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죠. 왜냐하면 다 그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그렇죠. 뭐 예를 들면 AI 반도체가 점점 진화를 해서 나중에는 어떻게 보면은 AI 반도체가 AI 칩을 직접 설계할 수도 있겠죠. 그게 넷플릭스에서 나오는 그 마더 안드로이드가 그래서 결국 자기네들을 해킹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인간 말 듣지 말고 인간을 공격해라고 자기네들이 해킹해서 그렇게 진화를 한 거거든요. 살짝 무섭네. 자, 그러면 좀 주제를 바꿔서 이번 그 CES 가전쇼에서 플래그십 칩? 이게 또 그 많이 나왔다고 하던데 플래그십 칩이라는 게 또 뭐예요? 용어들이 왜 이렇게 또 어려워요? 플래그십은 사실은 우리가 깃발 꽂은 배라는 뜻이잖아요. 기함이라는 뜻입니다. 기함. 그래서 그냥 플래그십은 뭐 대표 제품, 뭐 주력 제품 이렇게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플래그십 칩이라 그러면은 대표 그 전 제품이 뭐냐 뭐 이런 거고 요번에 이제 많이 언론에 보도가 된 거는 결국 인텔이 이제 사실은 이제 한물 간 업체가 됐는데 이 회사가 다시 한번 좀 부활을 할 수 있을 거냐. 요게 좀 초점을 많이 두고 있었고요.
그래서 인텔이 그동안에 이제 엔비디아한테 역전을 당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처음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외장형 예. 그 그래픽 프로세서 유닛 GPU를 이번에 출시를 했어요. 예. 그래서 선을 보였고 뭐 나름대로는 뭐 경쟁력이 꽤 있다. 자기네들은 그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고요. 예. 거기에 맞서서 엔비디아는 자기네 기존의 이 GPU보다 더 파워풀한 예. 뭐 RTX 3090i라는 뭐 칩을 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인텔은 자기네는 경쟁력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제 현재 평가를 보면은 그 엔비디아의 이제 3070, 80, 90 이 세 가지 버전 중에서 제일 낮은 버전 예. 정도 수준까지는 온 것 같다. 예. 이런 평가여서 뭐 일단은 제품을 냈다는 거 자체에 예.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 예. 그다음에 기존에 인텔이 최강자라고 했었던 이제 CPU 분야에서는 예. 새롭게 이제 떠오르는 회사가 역시 이제 AMD거든요. AMD. AMD도 이번에 그 라이젠 6000이라고 하는 이제 칩 시리즈를 냈고 그게 지금 인텔은 이제 거기에 맞서 가지고 12세대의 그 코어 i9이라는 이제 제품을 냈습니다. 그 어쨌든 CPU 중앙 처리 장치의 그 종류죠. 그러니까 네네. AMD도 중앙 처리 장치 CPU를 만드는 회사고 예, 예. 인텔도 경쟁 회사죠, 둘이. 네네. 예. 그래서 냈는데 일단 결과는 인텔께 조금 더 성능이 우수한 것 같아요. 예. 그 프로그램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근데 이제 문제는 올해 하반기가 되면은 AMD가 그 라이젠 6000보다 더 성능이 뛰어난 라이젠 예. 7000 시리즈를 곧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인텔이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는 있지만 예. 이제 과거와 같은 그런 어떤 압도적인 예. 그 반도체의 지존으로서의 그 지위는 여전히 좀 굉장히 흔들리는 예.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어쨌든 그 많이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도 만들고 비메모리도 만들고 가장 우리나라 반도체를 많이 사들이는 나라는 어디입니까? 미국이려나? 중국이려나? 중국이죠. 압도적으로. 왜냐하면 예. 그 전 세계 전자제품의 거의 대부분 한 60% 70%가 중국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거의 반도체 60%가 중국으로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전체 수출 중에서 중국으로 예. 들어간 비중이 60%가 넘고요. 예. 그 중국하고 홍콩을 합쳐서 사실 홍콩은 이제 중국을 들어가기 위한 관문이기 때문에 예. 중국으로 가는 것이고 대만도 그렇습니다. 대만도 자기네 만들고 있지만 예. 그 칩의 대부분은 중국으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국이 반도체의 가장 큰 손이다 이렇게 예. 보는 게 맞죠. 예. 반도체 우리나라 생산하는 거 한 60%를 중국에서 그 사들인다. 네네. 그러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하고 이제 반도체 기술 패권 싸움이 붙으면서 가장 먼저 붙은 게 반도체잖아요. 네네. 그래서 반도체 기술 자립에 지금 목을 메고 있잖아요. 중국 네. 같은 경우에. 네. 그 반도체 굴기 중국 지금 어느 정도 그 돼가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과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예. 지금까지 결과는 실패라고 보는 게 맞고요. 왜냐하면 전 세계 그 반도체 총 수요의 60%가 중국으로 들어가는데 예. 그 뭐라 그럴까 이 로케이션 기준으로 그러니까 그 지역 그 국가 경계 기준으로 봤을 때 예. 중국 땅에서 만들어지는 반도체가 예. 한 16% 정도 돼요. 나머지는 딴 데서 수입을 전부 다 해와야 되는 거죠. 다른 나라에서. 예. 그렇게 볼 수 있고 요거는 이제 지역별로 그렇게 본 거고 예. 저희가 그 국적 기준으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은 애플의 그 생산 공장이 중국에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중국으로 일단 들어가는 건데 네. 그렇게 보지 말고 예를 들면 애플은 미국으로 보고 예. 예를 들면 이제 중국의 순수 이 전자 업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샤오미라든지 뭐 이런 업체들만 기준을 예. 딱 보면 실제로 중국 업체들이 필요하는 전 세계 반도체는 한 35% 정도 돼요. 전 세계 반도체 필요 물량에. 예. 그리고 이건 중국의 중국 국적의 그런 반도체 업체가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은 예. 얼마냐면은 5%입니다. 네. 그 얘기는 나머지 부족한 30%를 전 세계에서 수입을 딴 데서 사와야 되는 거고 예. 그렇게 보면 사실 자립률이라고 하는 거는 중국의 반도체 자립률이라고 하는 거는 5 나누기 35 하게 되면 약 14에서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굉장히 낮은 거고 이게 5년 전에 중국의 반도체 자립도가 한 15%였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한 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개선이 안 됐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왜 그렇게 개선이 안 됐어요? 자, 일단은 과거에는 사실은 그 미국과 중국이 어떤 경제 분야에서 사실 협력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주고받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같이 성장을 했는데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선언한 이후 그리고 그때가 2015년, 16년이었고요. 그리고 2017년, 18년도부터는 이제 미중 이 무역 분쟁이 되게
좀 심화가 됐는데 그렇죠. 예. 이제 그때부터 사실은 이제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막기 위한 그런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다고 봐야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왜냐하면 이제 반도체의 서플라이 체인을 보면은 굉장히 뭐 저희 용어로 이제 초크 포인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초크 포인트. 네. 그러니까 질식을 시킬 수 있는 핵심 기술. 초크 시킨다. 네. 그게 몇 군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반도체 장비. 장비 쪽에 이거를 보면 반도체 장비 쪽이 어느 정도냐면은 미국과 일본 그리고 유럽의 시장 점유율 92% 정도 되고요. 그리고 반도체 IP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적재산권이죠. 근본적인 지적재산권 분야에서는 역시 미국, 일본, 유럽을 합쳤을 때 시장 점유율이 97%고요. 그리고 또 이제 반도체를 설계하기 위한 그 소프트웨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용어로는 이제 EDA 툴이라고 하는데요. 일렉트로닉 디자인 오토메이션이라고 하는 그 분야에서도 시장 점유율이 서방 세계죠. 그러니까 미국, 일본, 유럽의 시장 점유율이 96%입니다. 이제 거기를 꽉 쥐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그거를 벗어나 가지고는 사실 반도체를 개발하기도 쉽지 않고 제조하기도 쉽지 않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랄까 좀 이 리딩 엣지 선단 공정의 최첨단 반도체로 넘어가지 못하고 좀 여전히 좀 과거 좀 올드 테크놀로지 이런 쪽에 좀 집중하다 보니까 이 개선이 못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미국이 그러니까 중국의 반도체를 견제하고 이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거는 이해를 충분히 하겠어요. 여태까지 많이 다뤄왔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는 어쨌든 전 세계에서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이 심각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자동차도 지금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뭐 1년도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어쨌든 그러면은 중국에서 생산되는 반도체 물량이 작아지는 것도 큰 영향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것도 바로 이 반도체 공급 부족이 미국의 경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그래도 그러면 이게 미국은 그래도 중국의 반도체는 싹을 죽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왜냐하면은 우리 현대 이 테크놀로지의 대부분의 제품들을 한번 보면은 전자제품 대부분 스마트폰부터 해서 TV부터 해서 컴퓨터 그리고 자동차 심지어 자동차까지 이것들의 뭐랄까 차별성이 나타나는 거는 사실은 반도체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있어야지 고부가 가치 제품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국으로 만약에 그 반도체 기술이 넘어가게 되면 중국이 지금까지는 뭐 단순 이 저품질의 어떤 단순 조립 공장 역할을 했던 데서 정말 최첨단 고부가 가치 제품을 직접 만들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제가 볼 땐 제일 피해를 입는 나라는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실제로 중국의 어떤 어떤 산업 어떤 구조적인 측면에서 가장 첫 번째 타겟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큰 피해를 입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도 이렇게 되면 이제 왜냐하면 좋은 제품을 만든다는 거는 그 나라로 그 부가 쌓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중국은 훨씬 더 부강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결국은 패권이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핵심 기술이라고 하는 이 반도체를 중국에 넘겨주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 것이고 최근에 이런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의 원인은 사실 뭐 그거라고 뭐 그것도 일부는 있겠지만 그렇죠. 뭐 자동차 반도체 같은 경우에 뭐 그렇게 고부가 큰 기술을 높은 기술을 요구하는 반도체는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뭐 예를 들면 테슬라의 자율주행이나 뭐 이런 걸 가게 되면은 자동차가 사실 뭐 바퀴 달린 컴퓨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게 굉장히 파워풀해지게 될 거고요. 그러면 사실은 이제 지금은 중국이 단순하게 전자제품만 수출을 하는 나라인데 아직은 뭐 자동차는 수출을 못 하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전기차가 되고 거기에 예를 들면 중국이 굉장히 강력한 반도체 기술을 갖게 된다 그러면 제가 볼 땐 전 세계 자동차 산업도 이제 지금 각 나라마다 사실 중요 이 기업들이 있잖아요. 미국도 뭐 GM도 있고 포드도 있고 한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독일도 있고 영국도 있고 프랑스도 있는데 여기가 지금 제가 볼 때는 다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막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이런 생산 차질이 빚어진 근본 원인은 사실 이제 저는 뭐 이 글로벌 밸류체인 경쟁도 있지만 사실 코로나 영향이 굉장히 컸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기존의 저희 경제 문법
사실 하나도 안 맞아진 거죠. 네. 왜냐하면 세계 경제가 2020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큰 폭의 역성장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랑 전자산업의 성장률은 되게 높았거든요. 결국은 과거랑 완전히 다른 그림이 그려진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인간의 소비 행태가 완전히 바뀐 거죠. 결국 여행을 못 가고 레저 활동을 못 하게 되고 외출을 잘 못 하게 되니까 결국 집안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언택트 이 문화가 우리 보편화가 되면서 결국은 훨씬 더 이 그 IT에 의존적인 이런 인간형으로 이제 바뀌게 된 거고 그 와중에 반도체가 수요가 굉장히 늘어난 거죠. 그래서 사실 세계 경제가 코로나로 침체가 될 거다라고 다들 예상을 했었고 그러면은 수요가 이렇게 좋을지 몰랐던 거죠. 그런데 결과는 사실은 이 PC 같은 경우도 2010년 이후에 계속 역성장을 해오다가 2020년도에 진짜 10년 만에 두 자리 성장을 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사실은 근본 원인은 이 경제 문법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 산업의 문법, 경제 문법 그리고 수요 예측의 실패 이런 것들이 동반이 되면서 지금 부족 상태가 벌어진 것이고 이게 해결이 되려면 사실은 뭐 만만치는 않습니다. 거기에 이 밸류체인 글로벌 밸류체인이 재조정되는 과정에서 이제 뭐냐면은 이제 코로나도 있었고 글로벌 밸류체인에 재조정되는 과정에서 부품 부족으로 굉장히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는 이제 뭐냐면 이런 안전 재고의 레벨을 굉장히 높게 가져가려고 하는 수요가 생긴 거죠. 재고를 높게 가져가야 된다. 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저희 그건 다 부담이잖아요. 그러면. 부담이죠. 부담이죠. 그래서 경제 부담이 될 수 있고 예전에 사실 저희가 이 제조업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재고를 누가 잘 관리하느냐 이거였잖아요. 그래서 우리 도요타의 뭐 지트 시스템, 맞습니다. 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저희 학교 때도 막 공부했던 그런 내용인데 최근에는 지트가 아니라 이제 GIC로 가야 된다. 저스트 인 타임이 아니라 저스트 인 케이스로 가서 좀 여유롭게 이 재고를 가져가야 되는 이런 과정이 되면서 사실은 더 부족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세트를 만들거나 서비스를 하는 그 기업들 입장에서는 일단 그걸 구성하기 위한 이런 중요한 부품들을 재고를 여유 있게 가져가려고 하는 수요가 더해지면서 사실 수요가 더 늘어난 그런 측면이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JIC로 해서 그 부품을 갖다 여유 있게 그 케이스에 맞춰서 언제 또 이렇게 갑자기 또 그 공급량이 다 쇼트지가 날지 모르니 서로 다 확보하려고 그러면은 맞습니다. 그게 결국은 더 가중시키는 거잖아요. 공급망 맞습니다. 부족을.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게 처음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그 과거에 보지 못했던 이런 노이즈들이 막 발생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어쨌든 반도체 그 자립을 위해서 지금 뭐 어쨌든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지금 반도체 기술 확보 뒤늦게나마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한국 기업이나 우리 정부는 그럼 이거 그 어쨌든 이런 반도체 패권 전쟁 속에서 어떻게 좀 그 갈 길을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글쎄 뭐 여러 가지 뭐 다른 의견이 있겠지만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반도체 기술이 워낙 복잡해지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초크 포인트가 있는 그런 핵심 서플라이 체인 수 있는 그런 이제 분야에서는 사실은 이 서방 이 자유세계 이 서방 진영들이 사실은 똘똘 뭉쳐가지고 이거를 딱 쥐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가 없이 우리가 뭐 반도체 기술을 계속 이 유지해 나가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반도체가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산업이잖아요. 그렇죠. 수출에서 비중도 높고 또 그 부가가치도 굉장히 높고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든 그 원천은 저는 반도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거를 계속해서 우리의 핵심 그 경쟁력으로 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 협력 체제를 갖추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 유럽, 일본 뭐 지금은 사실 일본이랑은 좀 사이가 좀 안 좋긴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일본도 우리가 잘 일본을 이용해 먹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계속 공고한 어떤 그런 협력 체계를 갖추는 게 이 한국의 이 미래의 부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원천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저희가 그 시사교육 창에서 반도체 관련해서 좀 프로그램을 한 2개 제작을 했었는데 제가 한 건 아니고 거기서 의외로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반도체 대학이나 이런 데서 반도체 그 인력 배출이 그게 그렇게 많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가장 중요한데 반도체 인력 배출이 절대적으로 절대 인력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었거든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반도체
일단 그건 잘 모르시나? 그게 사실은 왜냐하면 이제 반도체가 쉽진 않은 게 이제 반도체 이 라인이 있어야 사실은 이제 거기에서 실습을 해보고 뭐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려면 사실은 빨리 현장에 투입이 돼서 좀 해보는 게 좀 맞겠죠. 그래서 사실은 서울대도 반도체 학과가 없잖아요. 아, 없어요? 서울대? 없습니다. 예. 반도체 공동 연구소는 있습니다. 공동 연구소는 있고 하지만 반도체 학과는 없고 이제 전자공학과나 뭐 컴퓨터 뭐 이런 분야는 있겠지만 반도체만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는 데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뭐 장기적으로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부분이고 사실은 뭐 이게 이제 따지고 들면은 그 우리나라에 지금 학제가 많냐 뭐 이런 식으로 좀 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교육의 어떤 방식도 많이 바뀌어야 된다. 원택트로 많이 가고 이러다 보니까 과연 이제 지금 이 요즘 젊은 친구들이 워낙 정보 습득 능력이 뛰어나고 그렇죠. 제가 봐도 아주 그냥 빠르게 학습할 수 있는 능력들이 많은데 계속 그 학교라는 테두리에 가두는 게 맞는지 아니면 뭐 이건 제가 할 얘기는 아니지만 괜찮습니다. 그게 아니면은 빨리 정말 이 그 현장에 투입이 돼서 그 실전 경험을 좀 해보고 거기에서 또 더 훨씬 더 생산성 높은 어떤 결과물을 뽑아내는 게 맞는지 이거는 사실은 장기적으로 좀 고민해봐야 될 부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여러 가지 인사이트 있는 얘기 잘 들었습니다.